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네, 박근영 맞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는 데일리 인트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정리를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여의도의 벚꽃은 서서히 이제 많이 졌죠. 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오늘 밤에 비가 좀 살짝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이제 벚꽃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우울하겠죠. 또 보고 싶은데 더 빠지면. 뭐 우울도 우울이겠습니다만 약간 인생의 허무함. 자, 꽃도 저렇게 화려하게 피고 다 지는구나. 한철이구나. 딱 한 일주일 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막 또 들만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저희 중년 남자들. 네, 한때 반짝 뭐 그런 거겠죠. 저희는 이제 다 끝났죠? 뭐 그렇죠. 뭐. 우리 부장님도 한때 잘 나가셨잖아요. 아이 뭐 저는 계속 네. 못 나갔는데 뭐 계속 못 나갑니다. 계속 못 나갑니까? 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여러분이랑 같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나 좀 하면서 예. 예, 과거로 제가 과거대로.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네. 부장님, 저는 주식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거 슬램덩크를 약간 패러디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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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만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구를 하고 싶어요. 저는 농구가 하고 싶어요. 네, 예. 부장님이 또 아주 넉넉한 인품으로 또 품어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뭐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좀 된 것 같은데 장중에 굉장히 변동이 심했다고요? 예, 뭐 시장은 그래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예, 한국 증시는 오펙 플러스 감산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하락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출발 시점에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리고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장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을 다시 확대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에 비금속 광물과 화학, 종이, 목재 등 인플레가 전가 가능한 기업들의 강세가 보였고요. 의료 정밀과 음식료품, 운수창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장 들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 속에 다소 상승세를 계속 유지는 하긴 했지만 2490선 이상으로 달력적인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에 2480에서 2500포인트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계속 2500 작용하고 근처만 있는 거예요. 가면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군요. 네, 계속 이제 그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한 번에 뭐 뚫고 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고쯤에 사신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인가요? 2,500에서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네, 뭐 거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추가적인 레벨업을 하기 위한 모멘텀도 뭐 EPS라든지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재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겁니다. 생각에 이 이상까지 가겠어? 이제 이런 심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매수를 좀 주저하게 되고 이런 심리가 또 녹아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아무튼 2,500선이 일단은 저항선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이 네. 될지 수급적인 저항선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LG화학 그리고 제약업종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이 지수 방어를 했고 특히 이제 LG화학은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보도에 특징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고 또 2차 전지 섹터 가운데서도 뭐 좀 못 오른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 관련주라든지 제약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2차 전지주는 오전에는 종목별로 차별적인 상승세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다소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도 오후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국내 코스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12개월 선행 EPS가 3월 말 기준은 187포인트 정도 수준인데요.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4포인트로 다소 반등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어닝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소 좀 마무리되면서 살짝 이제 추정치가 이제 반등세로 접어들었다는 보고요. 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10.24배에서 전일 이제 말씀드렸던
EPS가 194포인트 좀 반등을 주면서 12.7배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뭐 아주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철강, 화학을 매도했고 운수 장비 서비스와 통신업종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매도가 나왔고 제약, 게임 쪽은 매수를 했고요. 선물 매매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화학, 전기전자, 의약품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IT 부품을 매수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다소 좀 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304원대까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장중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위안화 약세도 보이면서 아까 보니까 1316원대까지 올라갔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튀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올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의약품과 의료 정밀 등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바닥에서 나왔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6% 종가 기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기계의 경우에 한신기계나 두산에너비트 등의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철강 금속이 가장 부진했고 특히 이제 최근 상승세 지속됐던 포스코 홀딩스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추정됩니다. 보험업종은 선보사 중심으로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 시총 상위단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해외 교환사채 어제 EB 발행 관련된 발표가 이제 5장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셀 업체도 약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수매수 나서면서 사실은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죠. 업종별로는 역시 제약과 음식료, 담배,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IT 하드웨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오늘 하루 그리고 보니까 기름도 국제 원유가도 아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두바이유도 그렇고 한 5달러 정도 이상 오늘 상승한 걸로 이렇게 유가까지 정리가 좀 되고 있고요. 자, 아마 요 얘기 좀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했습니까? 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로이터 통신 관련된 오펙 플러스 소속 산유국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 용량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된 얼마나 감산을 하는지 국가별로 보이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가 산유국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16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기존의 감산에다가 추가적인 자발적인 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다음 달부터 50만 배럴 감산 계획을 갖고 있고 뭐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뭐 유가 띄우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이게 무슨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지금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서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이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치는 기존의 감산과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90달러 선에서 95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4년 가격 전망도 배럴당 100달러로 이제 추가적인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펙 플러스의 기술적인 감산 예고가 선제적으로 이제 기존 기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감산 관련해서는 이제 브렌트유나 이런 가격 전망을 상당히 높게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유가 관련된 이슈 코멘트를 낸 게 있는데요. 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겁니다. 오펙 플러스가 산유국들이 감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각 산유국들마다 각자의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유가 수준, 그러니까 유가의 BEP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23년 기준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66.8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65.8달러를 넘어야 재정 균형 달성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적자 재정을 해야 되는 수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빨간 게 이제 두바이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렇게 균형 재정과 관련된 유가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3월 말 70달러까지 잠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꾸준하게 하락세가 시현되는 부분에서 산유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유가가 재정 균형 달성이 가능한 유가, 그러니까 피스컬 BEP라 불리는데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까지 유가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재정 훼손이 아직은 회복이 2010년대 중반에 재정 훼손이 누적이 된 게 아직도 그게 회복이 안 된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명운을 건 구조개혁을 지금 이제 사우디도 하고 있고 경쟁자인 사우디 추격을 또 뿌리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자 이제 좀 경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국은 이제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느 때보다 돈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가가 $70 선을 깨고 내려오는 것은 다소 좀 본인들은 그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으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산유국들은 $80 선 정도를 안전 마진으로 좀 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추가적인 어떤 증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상존을 합니다. 수요가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 PMI가 50을 기록하면서 사실 다소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해외 주문도 상당히 부진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로존 3월 S&P 제조 PMI도 47.3이기 때문에 전월 48.5보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부진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수요가 또 받쳐주지 않는 부분도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감산 조치 규모가 워낙 좀 크고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제 어떤 뭐 원유를 퍼올릴 만한 어떤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감산 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일부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꽤 좋았었는데요.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도 괜찮았고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LG화학 등도 괜찮았고요. 석유화학도 관련주가 약간 반짝였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뭐 에너지 관련주로 시작해서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에너지 뭐 유가 관련해서 오늘은 좀 가격 변동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2차 전지는 시장에 계속된 관심을 좀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IRA 세부 지침 규정이 발표되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굉장히 수혜가 될 것이냐 이야기는 비교적 이제 우리에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양극판, 음극판은 모두 이제 배터리 부품 기준에 포함을 네. 하고 구성 재료로 됐던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고 핵심 광물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국과 FTA 체결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 지급이 된다 이렇게 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배터리 뭐 관련된 한국 밸류체인의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양극재 포함한 이쪽은 상당히 좀 좋았다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IRA 세부 지침에서 분리막이 부품으로 간주되면서 미국 현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굉장히 몰리게 돼 있는데 네. 분리막은 그동안 장기 공급 계약보다는 스팟 아주 이제 그냥 짧은 스팟 공급 거래 위주였는데 셀 업체들이 분리막 업체들에게 현지 증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분석이 되면서 장기 공급 계약, 바인딩 공급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정 수준의 평균 판매 단가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해줘야 된다는 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A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그동안 공격적인 증설로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을 계속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은 다소 좀 미국 쪽에 공급망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이런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뭐 동박 이런 쪽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IRA 관련된 세부 지침이 이제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 어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액, 뭐 동박 이런 쪽이 장중에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금일 이제 경북도 포항시 등과 투자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아마 2025년까지 연산 5,500톤 내외 실리콘 응극제 공급 계약 설립하는 것이 이제 투자가 발표됐습니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네. 이거는 그냥 상장사는 아닌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 있는 포스코 데고요. 그룹 내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입 금액이 3천억 정도 알려져 있고요. 지난 1월에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591억을 출자를 했고 올해 2월 연간 450톤 규모의 실리콘 응극제 1단계 생산 설비 착공에 들어가면서 아마 24년 상반기 준공 계획을 공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 것도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뭐 A-프로라든지 오늘 SKI 테크놀로지 급등을 했고 AFW라든지 WCP 등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특히나 이제 분리막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네.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진은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 수출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2차전지 분리막 관련된 수출 관련된 지표고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보이는 게 WCP 관련된 매출선인데요. WCP? 예, 그 상장사입니다. 아, 이건 회사고요. 네네. 아. 최근에 이제 상장한 회사인데요. 아. WCP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수출되는 2차 전지 분리막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 중인데 이게 비교적 이제 지난해 아마 신규 상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WCP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아마 WCP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충주의 분리막 수출 데이터와 WCP의 매출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충주에서 수출되는 2차 전지 분리막 수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이 된 겁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대체로 이제 지역이랑 이제 어떤 상품인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기업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네, 지역별 그- 뭐 수출 지표라는 그렇죠. 얘기 그래서 나오는데요. 수출 데이터를 보고 기업을 그냥 추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예, 충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거 만든 회사가 아마 거의 이 회사밖에 없는 네, 모양이군요. WCP가 네, 충주에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뭐 100%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지만 네. 상당히 높은 연관관계를 가진다 봅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모두 수출 흐름이 좋았고 2월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42%나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WCP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설명의 이유 때문에 분리막이 오늘 갑자기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제는 사실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관련해서 이제 분리막 이런 쪽이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삼성증권에서 오늘 그 SKIT 관련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1분기 적자는 뭐 모두가 알고 있어서 사실은 좀 그 주가 부분은 사실 저는 주목도 못 받았고 또 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적자폭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 삼성증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이번에 관련된 IRA 법안 관련된 확정 때문에 아마 유휴설비 가동률 상승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속화될 걸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요. 네.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역시나 그 분리막 산업은 양극재, 음극재와 같이 고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운전자본 부담이 컸던 양극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반됐던 잠기 공급 계약의 체계가 분리막 산업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 수요 변화 또는 경쟁사의 공격적인 증설에 따라 가동률이 급격한 변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SKIT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국내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적자폭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IRA 크레딧 수령을 위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부터 배터리 부품 때문에 간주된 분리막 그리고 전액 현지 증설 요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지역 대비 높은 투자비를 감안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단가를 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스팟 공급 계약이 아니라 향후에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논리 때문에 아마 분리막 쪽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장기 계약도 많고 공장 여기서 이제 지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았는데 분리막은 이제 그 정도는 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네, 뭐 그렇다가, 결국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가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해요. P나 PP 같은 플라스틱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업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전략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동률로 달라지고 굉장히 가격도 치열한 막 거죠. 튀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분리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치 양극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큰 공장 대규모 자본 투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 계약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네. 오늘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는 분리막 업체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동박까지 같이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섹터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셀업체냐, 양극재냐, 뭐 전해진의 분리막이냐 이런 걸 보고 대부분 다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업체가 되느냐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중국 업체의 분리막 채택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티어 1 분리막 업체, 한국이나 일본 업체의 반사 수혜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유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 SKIT, 아까 가동률이 40%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급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좀 가동률이 현재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이제 적자폭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리막은 SKIT가 좀 대규모로 많이 만드는 모양이군요. 뭐 그렇다 보 일단 뭐 어쨌든 네. 들어간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명을 좀 받았다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별개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 이 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먼슬리거든요. 3월달.
그러니까 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중국 시장 제외하면 역시나 1등입니다. 보이시죠? 1등이 보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등, 5등이 이제 SK온과 삼성 SDI인데 22년 점유율 대비 23년 점유율이 LG에너솔루션은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25.6에서 25.4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SK온은 조금 빠졌습니다. 16.3에서 11.3. 삼성 SDI가 뭐 9.4에서 9.9 소폭 올랐고요. 보면 CATL이 역시나 2022년 점유율보다 23년 최근 들어서 점유율이 또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뒀어요. 그러니까 19.9에서 어떻게 되죠? 중국 시장 제외했는데도 CATL이 23.7로 좀 올라왔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CATL의 약진이 일단 보이는 거예요. 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CATL이 1등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 점유율의 어떤 분위기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에요.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탄산 리튬인데 톤당 12,500위안 정도가 하락하면서 23만 2,500위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60만 위안 정도까지 가까이 올라갔던 건데요. 지금 벌써 23만 위안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가격이긴 합니다만 10만 위안 언저리에서 올라가게 60만 위안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네. 6배 올라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23만 위안까지 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탄산 리튬이 빠지는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가 또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안 빠진다면 탄산 리튬은 급격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원료가는 빠지는데 네네. 판매가는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익이 그렇다면 늘어나는 거죠. 이익은 늘어날 수 있죠. 네, 스프레드가 네, 벌어질 네, 수 네.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그렇게 갈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네. 근데 탄산 리튬이 빠지는 가격 흐름보다는 수산화 리튬이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뭐 최근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것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 역시 뭐 증권사에서도 2차 전지 이야기가 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주저주 역할을 했었고 예, 제일 뜨겁고.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수급 요인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예,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주저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매수가 있어야지 계속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매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다른 뭐 제약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게임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게 매수 세력이 좀 분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수급적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가 오늘 좀 들썩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주택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시멘트의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은 상위 100여건의 건설사의 전국 건설 현장 154곳 중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55곳. 그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곳이 27곳 정도 되고요. 아예 중단된 곳도 71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시멘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자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곳이 27곳이라 하고요. 아예 중단된 곳도 71곳이니까 되게 지금 뭐 154군데 중에 굉장히 좀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곳도 꽤 많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필수 시설인 소속로의 절반 이상이 멈춰섰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서 분석이 된 상황인데요. 전국에 34기, 34기 정도밖에 없는 시멘트 소속로가 평소에도 이제 겨울철에는 정비를 위해서 일부가 가동을 멈추지만은 또 시멘트 업계가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환경 설비 정비에 또 최근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소성로라는 게 아마 그 시멘트 가루 이렇게 만드는 그런 네, 뭔가 뭐 같은 거 예, 이런 설치된 건가 보죠? 뭐 어떤 그런 네, 설비를 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탄소 감축 위해서 또 한꺼번에 환경 설비 정비가 들어갔다. 이러다 가동 보니까 중단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그 33% 증가한 15기가 가동을 멈춘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아까 네. 전국에 34기밖에 없다 했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그 가운데 15기가 멈춰섰으니까 결국은 이제 시멘트 부족 때문에 일부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네. 뭐 시멘트 대란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이제 뭐 시멘트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방 산업 이제 어떤 주택 경기나 뭐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추세적으로 뭐 시멘트 업종이 좋아진다 보기는 좀 그렇고
스팟으로 있다 이런 시멘트 대란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고려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등등이 상승세를 좀 보였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이제 3월 달까지 보면 지금 그 미분양이 이제 7만 5천 세대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준공업 미분양의 67%가 대구 지역입니다. 아유, 3분의 2가.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대구 쪽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바닥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고 시기적으로 좀 더 바닥이 확인될 시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에 좀 주목을 받는 건설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 현대건설이나 DLENC,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더도 받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좀 꽤 올랐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건설사들이 조금 좋고 나머지들은 주택과 관련된 쪽에 너무 올인된 건설사들은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참 뜨거웠던 그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가 좀 핫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조금 쉬웠죠. 네. 네. 오늘은 일부 이제 뉴스 플로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인 셀바스 AI가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와 함께, 로보티즈는 LG 쪽에서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GPT를 응용해서 대화형 AI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뉴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로봇 배송 서비스는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가 해외 대형 택배사와 2차 POC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계약금과 관련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분석되고 있고요. 셀바스 AI의 AI 음성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보티즈가 해외 쪽하고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음성 기술, AI 음성 기술이 셀바스 AI가 뭔가 뭐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영상 진단 솔루션 루닉 인사이트를 도입한 의료기관이 2,000곳을 돌파했다고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루닉과 관련된 2019년 4월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닉 인사이트 CXR과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닉 인사이트 MMG를 출시했는데 출시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도입 의료기관이 이미 1,000곳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 약 5개월 만에 고객사가 또다시 2배까지 증가한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곳을 돌파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 1,000곳,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2,000곳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또다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닉 인사이트 제품군은 북미나 대만, 유럽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이미 획득했고요. 시장 확대가 해외 쪽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닉 인사이트를 도입한 전체 의료기관 중에 84%가 해외 고객으로 알려져 있어서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들 청신호가 나타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이게 보험 수가 적용이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뭔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마 그게 안 되고 있는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해외 쪽에서는 뭔가 좀 수월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84% 정도 된다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셀바스 AI나 마인즈랩, 루닉 등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AI 관련해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쪽도 또 전문이시죠? 네, 네. 뭐 일단 보건복지부가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뭐가 좀 나왔군요. 네,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등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먼저 5년간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야기 나왔고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출 규모가 큰 체외 진단기기, 그리고 영상 진단기기, 그리고 치과 재료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분야인 디지털 헬스라든지 의료용 로봇, 그다음에 이식형 기기 등의 신기술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 거기에 이제 1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5년 동안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 유망 분야로 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는 AI와 빅데이터 융합 제품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또 이제 활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네. 이야기를 했고요. 환자 맞춤형 수술을 위한 뭐 지능형 수술 로봇,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의료기기, 미용기기, 유헬스케어 뭐 그러니까 원격 치료기기죠. 관련된 종목들이 뭐 파마 리서치, 뭐 인터로조, 디알텍, 메디톡스, 뭐 JLK, 인바디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한 종목이 그 인터로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로조. 네. 인터로조는 그 컨택트 렌즈 제조 회사입니다. 예. 다들 좀 생소하시죠? 인터로조라는 회사가. 예, 저는 뭐 잘 모르는 네, 회사입니다.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체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OEM이나 이런 쪽도 받아서 뭐 글로벌 공급 업체도 이제 될 수는 있는 회사인데요. 이 인터로조 회사가 오늘 뉴스가 나온 게 그 현재 선진국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미국 시장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기존의 인터로조가 이제 매출 익스포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인터로조가 성장성에 대해서 미국 쪽에 승인을 받은 게 결국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의 컨택트 렌즈 시장은 7조 원 시장 정도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실리콘 렌즈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신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 인터로조가 허가받은 렌즈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한 것이 부각이 좀 됐으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도 이미 진입을 1, 2년 전에 인터로조가 이미 했습니다. 네. 원래 인터로조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유럽 쪽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유럽도 8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고 20%가 나머지예요. 근데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시장을 하고 있었고 80%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품을 내면서 유럽 쪽도 허가를 득한 게 1, 2년 됐고 미국 쪽에 관련된 승인도 이번에 난 걸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꽤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안경 쓰는 거 조금 약간 촌스럽다라든지 좀 이렇게 공부만 하는 스타일 뭐 요런 쪽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미국 젊은 분들이 이제 안경보다 컨택트 렌즈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아마 소재 뭐 이런 걸로 아마 만드는 컨택트 렌즈인 것 같고 요거 시장이 그 전까지는 인터로조에서 안 들어갔었는데 그 시장을 이번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유럽은 이제 1, 2년 전에 열었고요. 그쪽에서 천천히 시작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아예 이제 뭐 거의 익스포저가 매출 네. 익스포저가 없었다 보이는데 그걸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탑티어 제품을 이제 인터로조가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력에 대한 인증도 받고 있고 또 국내 자체 브랜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나가고 있고 일본 같은 쪽도 OEM을 하고 있어서 뭐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이죠. 그래서 뭐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이런 비슷한 동종의 피어 그룹이 국내에 그냥 없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재무 구조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서 미국 진출이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 좋았다 볼 수 있고요. 네. 인트로조는 상당히 좀 좋은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스타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ODM 업체, 렌즈 ODM 업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렌즈 만들 때 수율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100% 수출에 대해서는 ODM으로 100% 자기 상표는 네네네네. 아까 말씀한 대로 국내에서만 하는데 네. 그 ODM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서 거의 자동화 라인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렌즈에 대한 수율을 맞춰주면서 자동화 라인을 끄면은 지금 이제 매출이 올라올수록 영업이익률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이제 업체랑 같이 좀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매출이 상승하면 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구조로. 근데 컬러 렌즈 같은 게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나 그 서클렌즈라고 그러네. 네. 검은자크게 또 해주는 이제 거. 해외 쪽에 그 이게 소비자들도 K-팝 때문에 예, 따라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걸그룹 이렇게 누구 모델이 있으면 뭐 그런 네.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해외 쪽이나 마케팅 할 때도 뭐 걸그룹 이렇게 마케팅을 이제 인트로조가 하기도 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블랙핑크도 아마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 진출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따라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지면 이게 좀 또 수요가 좋아지겠죠. 경기를 좀 타니까 컬러 렌즈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좋아야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색깔별로 맞추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저도 이제 뭐 여기랑은 이제 조금 다른 건데 그 안구 건조에 좀 더 좋다는 렌즈가 또 특수 렌즈가 있어요. 예, 있죠. 그 공막 렌즈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약간 저 떠 있어요. 눈에 딱 붙는 게 아니고 약간 눈이랑 그 공간이 좀 살짝 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눈물 같은 걸 이제 채워놓고 끼는 게 아주 특이한 거 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데 그거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 병원 가면 와 장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요즘 아마 안건조들이 심해서 그러신지 와 장사가 정말 계속 막 1분에 한 번씩 막 사람들이 막 돈을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만 여튼 뭐 그런 컨택트 렌즈 쪽 시장의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혹시 그 OLED 지금 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뭐 OLED 관련된 큰 이슈가 좀 있었나요? 뭐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확인할 때는 네, 뭐 오늘 공장 특별히 방문 없었고요.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그게 좀 이슈였군요. 4시 몇 분에 했다고 그러고 그건 뭐 4월달에 이미 하기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아니 네. 오늘 네. 그 오후에 전격 갔나요? 전적 방문했고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네.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뭐 3월달부터 뉴스가 나왔던 거라서. 아니 이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미 네. 그때 이제 한 4, 5조 정도 뭐 한다 이야기가 이미 이제 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얘기는 좀 4월달에 있었는데. 발표를 4월달에 투자 발표를 합니다라고 3월달에도 이미 기사가 네, 계속 기사가 나왔던 돼서 거죠. 이제 네. 그 OLED 관련주 많이 올랐고 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제 그 관점에서 해서 오늘 OLED주는 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뉴스는 이제 4시 반부터 네. 이제 계속 쏟아지면서 나오는. 그러면 내일은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4시 반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보도 자료를 뿌려서 네. 지금 기사들이 엄청나게 뭐 쏟아지고 있고 뭐 그래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내보내고 뭐 며칠 전에 또 이재용 회장도 가서 뭐 했다 뭐 그런 것들 사진 같이 나오면서 네, 나오기 네,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화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를 28년도로 완전히 이제 뒤로 연기를 했죠. 그래서 좀 한번 실망했었잖아요. 예, LG 쪽은 투자를 연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쪽은 8.7세대를 이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명암이 좀 달리는 거예요, 온도 차가. 네, 삼성은 8.7세대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장비 발주 나온다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뭐 이렇게 발주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으니 소재 부분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제 몇 번 한 2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면적화되는 아이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 스택 텐덤 이 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소재가 많이 나간다 말씀을 한두 번 드렸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삼성도 OLED TV를 하잖아요 이번에. 예전에 수율이 안 나왔지만 거의 90% 가까이 수율이 나온다고 하면서 작년에 한 30만 대 파는 거 올해 뭐 150만 대 판다 그랬나요? 삼성이 굉장히 OLED TV도 이제 나오니까 LG 쪽에서는 이제 삼성이 LG의 WOLED를 좀 사갔으면 좋은데 서로 논의도 되다가 뭐 사가는 게 이제 지금은 조금 말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 입장에서 유효 시설 좀 남고 하다 보니까 OLED 투자를 굉장히 많이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쪽은 조금 이제 가라앉는 분위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고, 삼성은 이제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는 3월부터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공식화적으로. 말씀은 예.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의 전격 방문에 아마 좀 OLED 쪽에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방문 시간 자체가 장이 끝난 이후라 아마 그게 4시. 이제 장에 반영은 안 되고 내일쯤 장에 아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그건 말씀하신 아니군요. 대로 네. 그 3월 20 며칠 날 네. 어느 단독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을 한다고 그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프로님이 이슈가 뭐 있었냐 그래서 네, 네. 지금 이제 뉴스가 거의 한 뭐 10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해서, 근데 우연찮게도 오늘 그 OLED 관련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 좀 빠졌는데 뭐 물론 이제 그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내일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상태도 있었고. 그래요? 예. 그 뭐 6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관련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시간에서 또 거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굉장히 아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데가 이 분야 아닌가 싶은데 바이오 제약 이쪽이 네. 막 퉁퉁 튀는 업종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뭐 기존에 이제 뭐 포스트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강세가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거나 쉴 때 그러면 2차 전지를 대신할 섹터가 어디냐? 그게 이제 계속 이야기됐던 게 반도체 또는 IT 하드웨어, 아니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워낙 많이 지금 눌려 있어서 네. 아마
그 수급적으로 비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섹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건수가 총 8건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에 GC셀, 그다음에 이수앱지스, 진코어, HK이노엔, 대웅제약, 차바이오텍,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바이오 오케스트라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들 8건의 계약 규모가 약 2조 3천억에 달하고 비공개 3건을 포함하면 규모는 사실상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가 실제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호재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작년에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성적이 올해는 다소 좀 반등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국내 기업들이 활발한 신약 계열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좀 좋을 수 있다. 작년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술 수출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이 또 나타날 걸로 이제 기대를 하는 분목인데 결국 이제 그 독일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인 사토리우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원료 의약품 생산 기업 프랑스의 폴리폴러스를 약 24억 유로, 3조 4천억에 인수한다고 지난 31일 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이야기되면서 아마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낙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R&D 관련된 부분에서 CDMO 기업들이 M&A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CDMO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CDMO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이 오늘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스케줄 상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학회니까 네.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뭐 일성신약, 뭐 젠큐릭스, 진시스템, 바이오니아 등등 주가들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또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모멘텀으로 이제 그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소외된 방어주에서 저평가 바이오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소외됐지만 저평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지금 환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은행 위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 매력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점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꼽았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한미약품하고 녹십자로 꼽았습니다. 한미약품은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데다가 기보유 플랜트로 CMO 진행 시에 아마 여러 가지 뭐 큰 폭의 업사이드가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 릴리와 노보의 GLP-1 쇼티지로 인해서 CMO 계획이 굉장히 호재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29일 날 동사가 이제 제조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한미약품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탑픽으로 뽑았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가동률이 낮은 오창 공장에 미국의 IBIG 생산 모멘텀을 가지고 리레이팅이 될 이슈로 가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은 녹십자가 다소 조금 컨센 대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을 하자 이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네, 뭐 바이오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아마 요 내용 그냥 투자에 밝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기보유 플랜트로 CMO 진행 시 EBIT 개선 통한 큰 폭의 업사이드. 최근 릴리와 노보의 GLP-1 쇼티지로 인한 CMO 계획은 호재.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생산 시설 같은 걸로 만약 CMO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유명한 무슨 약들 같은 걸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 이익을 많이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전망을 내놓는 그리고 거고. 모멘텀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릴리와 노보가 이제 요즘에 뭐 쇼티지 때문에 거기가 이제 네. 뭔가 생산을 하는 게 소비를 못 따라가는 그 수준이 좀 됐을 때 우리의 생산 제품이 훨씬 더 잘 소비자들에게 침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다는 네, 거죠. 한미약품에서 그걸 할 수 있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CM으로 관련해서. 네, 녹십자도 역시 아마 비슷한 등등의 이유로 해서 NH투자증권이 요건 이제 NH투자증권이 리포트를 통해서 두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네. 이렇게 선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재생에너지 관련 쪽인데요. 역시 이제 EU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2030년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의 목표를 기존의 32%에서 최대 45%로 확대하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네. 42.5%는 공식 입법화 목표이고요. 2.5%를 각 국가들이 추가 노력한다 이렇게 방안으로 알려져 있어서 4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2.5%가 공식 입법화 목표이고요.
플러스 2.5%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국의 추가 노력이 이제 있다. 그래서 추가 노력으로 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목표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재생에너지 하면은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코멘트를 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코멘트를 오늘 냈는데 이번 결정으로 EU의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 산업의 확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0% 수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마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이상을 확대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야기가 뭐 CS 윈드나 SK 오션 플랜트 등에 관련된 코멘트도 오늘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를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도표를 좀 띄워주시면 EU의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 설비 용량 추이 이야기인데요. 2030년 목표 설비 용량인데 이 차트는 추세가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 조심해야 될 게 오른쪽에 제일 끝에 게 빨간색이 2030년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게 2022년도예요. 8년이 없어졌네요. 네, 중간에 23년부터 29년까지는 일단은 생략을 했고 2030년도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만 보면 엄청나게 뭐 다음 해에 뛰는 거냐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네.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결국 보면 파란색보다는 회색이나 옅은 파란색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회색 부분이 솔라 부분이죠. 태양광. 그리고 하늘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옅은 파란색이 이제 윈드 풍력이죠. 근데 네. 결국은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올라오는 추세는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량으로 봤을 때는 타겟을 2030년도가 저 정도 많이 올라가니까 22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표치로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캐파라든지 사업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추세적으로 맞는 것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중간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좀 이 차트에서 약간 삭제된 부분들은 뭐 저희가 추이상으로만 네, 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 조금 주목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U가 위원회랑 의회가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목표를 이제 기존보다 더 늘리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늘리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그 방향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갈 건가. 요거 이제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그렇죠. 하면 네, 좋을 수 있겠군요. 이쪽은 상당히 그 장기 플랜트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뭐 네. 이게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 갑자기 뚝딱 뭐 한두 달 만에 지어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플랜트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뭐 변수도 많고 가다가 뭐 또 어그러지거나 뭐 그런 것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뭔가 가격을 좀 개런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없어서 뭐 5년 이상 장기 플랜트가 중간에 뭐 금리가 갑자기 뛰어갖고 자금 조달 안 돼서 뭐 이 어떤 프로젝트가 어그러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태양광에서 풍력까지도 약간 어떤 보조 관련된 이슈를 좀 개런티해주는 어떤 가격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풍력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최근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섹터만 더 볼까요? 네, 뭐 역시 우주항공 관련 쪽인데요. 뭐 최근에 뭐 위성 관련해서 민간 위성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었고요. 뭐 시장은 당연히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한국형 나사 뭐 목표로 한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뉴스도 오늘 또 같이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나왔던 3월 2일 날 입법 예고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의 테마성 소식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나 디펜스에 이어서 한화 방산 부분의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방산 통합사 출범 기대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뭐 정리 좀 해보고요. 참 다양한 섹터들의 다양한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